경제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경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경제학은 경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경제에 관한. 그럼 경제가 도대체 뭐예요? 경제가. 경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시스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 에단의 동상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매일 사용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없어요. 왜?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인 현실 세계를 우리는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걸 잊어번져요. 그게 뭐냐. 희소성이 있다. 우리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희소성이 있다. 이걸 잊어번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번지고 얘기해요. 그걸 잊어번지기 때문에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현실 세계가 경제다 이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이 현실 세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럼 뭐 잘 알다시피 희소성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킬 만큼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세계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희소성 문제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원이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이 많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베네수엘라, 뭐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 나라 국민들 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죠? 희소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 뭐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다 충족시킬 만큼 자원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잃어버린 게 생기죠. 그게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자원의 대체적 용도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이.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사용한다 이거죠. 선택을 해서.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 대체적 용도를 가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게 이 경제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자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눈 뜨자마자부터 선택해요. 그냥 잠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그거 선택해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다 선택해요. Every time 여러분은 선택을 합니다. 왜?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하지가 않죠. 하루에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은 뭐냐? 인간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의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스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프렉시알러지, 인간 행동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새는 뭐 이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은 인간 행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자, 여기에서 다음 중 경제 행동이 아닌 것 어떤 거겠어요? 예? 하품. 또 재채기. 또 없습니다. 그 재채기하고 하품만이 경제 행동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경제 행동이에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경제 행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의 투자 활동, 일반 개인의 소비 활동, 이것만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인간 행동은 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인간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된 행동과 의도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의도되지 않은 행동, 즉 다시 말하면 생리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있죠. 전혀 의도치 않게 재채기하고 하품은 그러잖아요. 생리학적.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의도되지 않은 행동, 이런 건 경제학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생리학에서 다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한 행동, 요걸 다룬다 이거죠. 그래서 의도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낸 행동을 많이 경제학의 관심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난 인간 행동, 하품, 재채기, 딸꾹질 이런 것들은 경제학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제 행동이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한다든가 의도를 갖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경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가와 소비자의 활동 이건 당연히 경제 활동이지만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 그다음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성철 스님이나 테레사 수녀들 님과 같은 이 비물질적 종교적 행동 이것도 의도된 행동이기 때문에 의도된 경제 행동입니다. 이것도 경제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제학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예요. 경제학. 우리가 경제학을 목표로 한다 생각을 하면 경제학을 하냐면 이 경제학을 잘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돈 많이 벌겠네요. 이렇게. 그 말에 맞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내 경제학 제일 잘하니까 제일 잘 살아야 돼. 경제학은 이 개인이 돈을 벌거나 어떤 금융, 개인의 금융이나 기업 경영 이런 거에 관한 게 아니에요. 경제학은 뭐냐? 요거예요. 전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요거예요. 요게 목표예요. 경제학의 출발이 어디예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느냐, 요거예요. 경제학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배우면서 여러 가지 배우죠. 이런 것들. 가격 배우고 거기에 관련된 원인과 효과, 그 다음에 기업, 산업, 노동과 임금, 국제무역, 국제금융 뭐 이런 거 여러 개 다 배우잖아요. 그거 왜 배워?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테 주어진 희소한 자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전체 국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모르고 맨날 이것만 알기 때문에 이거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한다 이거죠. 기계적으로.
기술만 배우는 거야. 이걸 왜 배우는지를 알고 해야지. 이걸 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거 어떻게.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목표는 전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요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경제 체제가 무언가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건 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 강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왜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잘 살게 돼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잘 살게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시장경제 체제로 간 나라들은 다 잘 살고 번영과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 방향으로 간 나라들 다 고통을 겪거나 망해요. 이 두 가지는 약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체제가 뭐냐? 시장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얘가 BC 만년이거든요. 쭉 봐서 거의 지금 그 퍼캐피타 GDP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언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1820년 이후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뭐야?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 그 멜더스의 함정이라고 알죠? 멜더스의 함정. 멜더스가 한 얘기가 뭐예요? 식량은 산술급 쪽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 쪽으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인류는 기하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멜더스 함정이 사이클처럼 나타납니다. 생산이 증가했다가 인구가 막 증가하면 다시 빈곤에 빠져요. 이거 사이클이 와요. 이 사이클이 없어진 게 언제냐? 산업혁명 이후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게 언제냐? 이게 다 산업혁명 이후예요. 멜더스 사이클, 멜더스 함정이 사라집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데이터를 봐도 알아요. 1500년에서 2012년까지 세계 총 생산이 290배 증가하거든요. 인구가 16배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1500년에 1820년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잠깐 보면 세계 총 생산은 3배 증가를 해요. 그러나 1821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총 생산은 100배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유아 사망률이 격감했고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산업혁명 이전에 보면 대부분 5세 이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아요. 한 40% 돼요. 40%. 그런데 지금 뭐야? 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 3%나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1%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1%가 안 돼요. 그렇게 평균 수명. 산업혁명 이전에 평균 수명 40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70세가 다 넘잖아요. 70세가. 우리나라는 거의 80세 가까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시장 경제가 발달한 건 언제냐?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아까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죠. 시장 경제로 간 나라들 모두 번영과 풍요를 누렸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간 나라들 몰락이나 공정을 겪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회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회주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다 시장 경제에서 멀어진 나라들입니다. 다 그런 나라. 자,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거 한국과 북한이죠. 이것은 실험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사실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왜? 한반도에서 해방되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사용하는 언어, 민족, 문화 똑같죠. 근데 해방 이후에 휴전선이 생기면서 남북한 경제 체제가 바뀌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건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달리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단 하나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했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온 거예요.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모든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누가 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 예. 실험을 어떻게 해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조건을 같은 데서 해야 되잖아. 근데 사회과학에서 이런 현상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데가 여기야.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가나하고 코트디부아르 이거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지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프리카에 여기가 이제 가나입니다. 가나.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가나. 그 옆에 있는 게 이 코트디부아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1960년대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죠. 근데 사실 독립을 했을 때 이 가나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 코트디부아르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두 나라 대통령이 내기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가 하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데피니틀리 가나 대통령은 자기가 분명히 잘 산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기를 해요.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에 어디가 덜 잘 사느냐? 코트디부아르가 더 잘 살아요. 왜?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는 사회주의. 그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에도 있어요. 버마. 미얀마도 지금은 미얀마. 원래 태국보다 버마가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버마가 원래 우리나라도 1961년에 5.16 혁명이 났죠. 거의 같은 해에 1961년에 버마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납니다. 버마는 그 군사혁명 이후에 사회주의로 가요. 그리고 버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의 빈곤에 허덕이죠. 요새 체제가 바뀌어서 많이 좀 나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잘 알죠. 중국이죠. 1978년 이전과 이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보다 더 가깝게 가는 나라가 잘 살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참고로 여러분들 남북한의 경제 성장을 좀 비교를 해보죠. 여기 보면 2013년에 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1974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아요. 이른다 국민소득이 높아요. 197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보면 2013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자, GDP가 1조 3,600만 달러라고 북한이 320억 달러.
42배 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가 27,000달러하고 여기는 1,300달러, 20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달리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그래프만 봐도 경제적 자유하고 1인당 국민소득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잘 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팩트를 가지고 자, 그러면 도대체 시장경제가 뭔가? 시장경제가 뭔가? 시장경제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뭐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무슨 약육강식의 사연이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사연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시장경제는 그게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요거예요.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입니다.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값이 좀 비싼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아파트에서 젖소를 길러보자. 여러분 우유값 비싸다고 아파트에 젖소 기르겠어요? 쫓겨납니다. 옆집 컴플레인 들어와서 쫓겨나요. 그리고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훨씬 더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유 어떻게 마셔요? 슈퍼마켓 가서 사 먹죠. 슈퍼마켓 가서 사 먹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협동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잖아요. 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해도 그런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협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고마워하고. 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 나하고 협동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사회를 무슨 뭐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사회고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어? 내가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연필 한 자루가 있는데 도대체 이 한 자루 생산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한가. 근데 요새는 이 얘기가 많이 알려져서 이제 다들 아는데 처음에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얘기하는데 잘 알죠? 연필 한 자루 만드는데 몇 사람이 필요한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야, 왜 그러느냐? 뭐 벌목을 해야지. 나무가 있으려면. 예? 벌목하는 사람이 근데 그냥 맨손으로 벌목하는 것도 아니죠. 도끼가 있어야 돼요. 뭐 도끼 만드는데 도끼가 뭐가 필요해? 철광, 강철이 필요하죠. 철광석도 캐갖고 하고 그걸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원이 됐겠습니까? 참여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냥 또 하는 게 아니죠.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고 라면이라도 먹고 빵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마시고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벌목을 했다. 그러면 벌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것을 수송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철도로 수송한다. 그러면 철도 간 사람이 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것을 공장에 가져오면 그 나무를 연필 크기로 잘라야죠. 그 기계 또 누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 그 다음에 연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필 심이죠. 흑연. 그 흑연을 채는 광부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만약 배로 그 흑연이 제일 많은 데가 실론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역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도료를 또 칠해야 되죠. 색칠을 해야 되죠.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연필 한 자루입니다. 이 연필 한 자루인 것 같아도 이 연필 한 자루가 만들어지기까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참여를 해서 연필 한 자루가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연필 한 자루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필 한 자루, 연필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재화 서비스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협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자급자족이죠.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만약에 자급자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롭고 좋은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자급자족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하잖아요. 자급자족 하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젖소 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만약 자급자족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동굴에서 아직까지 못 나왔습니다. 계속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경제, 이것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세계예요. 남을 핍박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격을 통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러면 왜 가격을 통제하면 안 되느냐? 아까 시장 경제의 본질은 자발적 교환과 협동에 의해, 자발적 교환에는 협동을 하는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까 이 벌목하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벌목하는 사람이 벌목할 때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벌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임금을 받잖아요. 이 임금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살고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에브리 스텝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만약에 가격이에요. 가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거죠.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자원은 굉장히 희소하니까 이걸 자원 배분이 누구한테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을 써야 되는가를 반드시 배분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바로 아까 얘기한 데는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을 일으킨다. 이거. 자, 오렌지 스캔인데 저게 한 얼마예요, 요새? 얼마? 700원. 옛날에 500원인데 200원 올랐네. 자, 저게 700원이에요. 저 오렌지 캔을 백금으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 번쩍번쩍하고 좋잖아. 백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 근데 왜 안 만들어? 비싸. 백금이 비싼지를 어떻게 알아? 가격을 보고. 가격을 보고 아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이 오렌지 주스캔 가격을 보고 백금 가격을 보고 이거 백금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서치를 하죠. 그러다가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되겠네. 왜? 저렇게 만들면 내가 저 700원에 팔더라도 알루미늄 깨고 저 하나 만드는데 한 300원 든다. 나머지 400원 내가 이익 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단순히 뭘 제공하느냐면 생산자에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떤 생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가격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모든 재화 서비스는 생산자에게 다 생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생산자는 이것은 백금으로 오렌지 주스 캔을 만들 때 백금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한테만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비자한테도 제공해요. 소비자한테도. 소비자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요? 가격을 보고 내 포켓에 지금 700원이 있어요. 700원이 내 포켓에 700원이 저 오렌지 한 캔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죠. 그런데 오렌지 주스 캔이 내 포켓에 있는 700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사 먹잖아요. 가격을 보고 소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소비 결정에 대한.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소비자는 소비 결정을 하고 생산자는 생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는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통제된다. 가격이 통제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정보를 통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생산자에게 줄 수 있는 정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정보, 이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뭐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져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잘못된 소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 경제의 가장 본질인 사회적 협동, 자발적 교환의 사회적 협동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시장이 파괴가 되는 거고 경제 발전이 자연스럽게 저해가 되는 거죠. 자원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법인데 가격을 통제를 해버리니까 정보가 왜곡돼 가지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가격에 대한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부적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조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왜 사회주의 국가가 망하는가? 왜 사회주의 국가가 망하는가? 사회주의 국가가 왜 망할 것 같아요? 국가 개입은. 국가가 개입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회주의 국가에는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정보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정보 없이 그냥 물건 만들고 소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잘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가격이 없어요? 왜 없어? 시장이 없어. 시장이 왜 없겠어? 자발적 교환이 왜 안 일어나?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게 있어야 뭐 다른 사람 거 교환을 해야 거기에서 시장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아, 정부가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래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환 과정에 생기는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산할지를 모르는 거죠.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정부가 이제 시키죠. 뭐 어떻게 얘기를 들어서 뭐 쉬운 예를 들면 신발을 국민들한테 뭐 신발 몇 켤레가 필요한지 각 공장에다 신발 몇 켤레 만들어라 그러고 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서 지시가 나오면 만들죠.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장장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고 쉬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좋으니까 국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사이즈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발 사이즈가 한 사이즈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한 250이다 그러면 내 발 사이즈가 250이면 편안하게 신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편해서 못 신고 다니잖아요. 다 펄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원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유주의 국가에서는 왜 망하는가? 사유재산이 없는데 거기에서 가격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이 왜곡이 되고 소비가 왜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시장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컨트롤할 경우 바로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정부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가격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가격을 통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건 뭐 가격을 통제해서 생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요겁니다.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가 누군지는 알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혁명에 성공을 해서 뭘 하느냐. 여러 가지 가격 통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유값 통제예요. 그 우유값 통제를 할 때, 그 우유값을 통제할 때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싼 값에 우유를 먹게 하자. 이거예요. 그겁니다. 아주 뭐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은 가난한 집 아이는 우유는 구경도 못해요. 오히려 귀족,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자제들만이 우유를 먹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우유값을 통제를 하니까. 우유값을 저렇게 통제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상을 받으면 그 우유를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받는 사람은 잡아다가 단두대에 목을 자르겠다고 엄포까지 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유 생산업자는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우유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을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공급량이 팍 줄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공급량 줄이면 가격이 뛰죠. 그래서 몰래 정부가 뭐 하라는 가격이 있으니까 몰래 거래되는 가격이 바로 암가격이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우유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유 생산 요소 가격을 또 통제하라 이런 얘기나.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경제가 더 피폐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도저히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잡아다가 단두대에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로베스피에르뿐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가를 통제합니다. 똑같은 일을 벌어져요. 가격을 통제할 경우에 이런 일이 다 벌어져요. 다 벌어져요.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잘 보호해야 한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소득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죠.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유재산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겁니다. 가격제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가격이 생겨요. 왜?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환은 왜 이루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가치를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생각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또 그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내게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교환이 잘 안 이루어져서 가격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 중요한 것은 가격제도의 형성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유재산권이 없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로 갖고 한 70년을 동안 유지를 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년을 갔던 소련이 나중에 드러난 사실을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싸는 그 비슷한 재화들 있잖아요. 그 가격을 갖다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토록 싫어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긴 그 가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 70년 갑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의 기능 두 번째는 뭐냐? 일할 인센티브를 줍니다. 일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조폭 같은 놈이 살아가고 맨날 와서 뜯어간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겠어요? 일을 해봤자 다 뺏기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해도 저것이 내게 된다고 해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될수록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소련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또 놀라운 사실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소련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였죠. 모든 것을 생산자원을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 인정을 했느냐? 각 개인이 맥시멈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허용을 했어요. 그게 얼마냐면 한 12에이커 정도 돼요. 우리로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 한 1,500평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맥시멈으로 1,500평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10평도 갖고 있고 아니면 100평도 갖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치니까 얼마냐? 전체 토지의 3%가 사유주예요. 그런데 이 3%에서 전체 우유 생산량의 3분의 1이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소련에. 그리고 전체 육류의 5분의 1이 여기서 생산이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죠. 일단 집단 농장이라든 아니면 공장에 가서 정부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죠. 근데 그거 열심히 일해봤자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해요. 집에 돌아와서 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거기서 소출되는 건 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죠.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근데 인센티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걸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 죄소송선 석세스호라는데 이게 무슨 배냐면 1860년대 영국에서 그 호주로 그 죄수를 이송했던 그 배 이름이 그 중에 하나가 석세스호. 그 당시에 영국에서 엄청난 죄수가 많이 생겨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생겨요. 근데 그것을 도저히 국내 감옥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호주로 이송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호주로 계속 이송을 해요. 그런데 호주에 도착을 하면 죄수의 생존율이 40%가 안 넘어요. 거의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정부가 선장한테 막 호소를 합니다. 죄수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으니까 제발 좀 이 사람답게 인권을 존중해 잘 다뤄달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에드윈 체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제학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죄수를 이동할 때 두당 이송료를 영국 항구에서 주지를 말고 호주에 도착하면 줘라. 도착하면 하면 줘라.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꿨어요. 페이먼트 시스템. 그랬더니 죄수 생존율이 얼마로 높아졌냐면 98% 이상으로 높았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전에는 이미 돈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원에 3배, 4배 막 태우고 최대한 비용 줄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도 그야말로 허접한 거죠. 위생시설을 잘 안 갖추고. 그러니까 다 죽죠. 병들. 그런데 이제는 뭐야? 시스템을 바꾼 뒤로는 잘 모셔가야 돈 돼요. 그러잖아요. 잘 살려서 가야 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원만 딱 태워, 위생시설 잘 갖춰, 잘 먹여. 배 위에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생존율이 98%로 높아져. 어느 날 갑자기 선장과 선주에 막 도덕심이 생겨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센티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센티브가 잘못되어 있는 데서 도덕심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사회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할 만큼 환경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그만큼 인센티브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결국 가격제도 왜곡, 그 다음에 일할 요인이 감소하고 자원이 낭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가?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전제품 시장을 오픈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가. 그 당시에 가전 3사가 어디냐면 삼성, 금성, 지금의 LG죠. 그리고 대우입니다. 거기서 세탁기, 냉장고, TV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브랜드가 뭐냐면 TV는 소니,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는 G 웨스팅하우스 뭐 이런 거예요. 가스레인지는 메이텍 뭐 이런 거예요. 전부 일본이라든가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자 가전 3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제 좋아하는데 그거 오픈시켜놓으면 전부
외국산 사게 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우리 이제 그 가전 산업은 전부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시켰어요.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TV가 어디에요, 지금? 삼성, LG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삼성, LG. 대우는 뭐 투출 당해서 저기지만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전까지는 보호를 해주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제품을 쓸 거라고 대충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블랙마켓에서 전부 외제 사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외제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나갔다 온 사람은 대부분 거기 나갔다 오면서 전부 그런 제품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시키니까 어때요? 이제는 가전 3사가 서바이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국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서 살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건 회사 문 닫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부터 경쟁이 오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자꾸 하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로 지금 거듭나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유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마트, 까르푸, 뭐 월마트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부 반대예요. 그런데도 오픈했어요. 근데 결국에 뭐예요? 월마트 간판 내리고 이마트 올라가잖아요. 거의 다 철수했어요. 까르푸 철수하고. 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거,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내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게 언제냐? 이 투캅스 이후입니다. 투캅스 나온 이후예요. 그 전에는 뭐냐? 이상한 영화들만 만드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맨날 보는 게 뭐예요? 홍콩 뭐 무협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 보는 거죠. 그거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UIP 직배라고 그래서 외국 영화를 직접 수입해가서 배분하겠다고 그래버리는 발표를 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이제는 경쟁이 생기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충무로해서 자각이 되는 겁니다. 영화를 재밌게 만들잖아요.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겨요. 그 당시에 그걸 했을 때 뭐 헐리우드의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만든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지배할 거다.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얼마만큼 재밌는 영화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들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 산업에는 어떠한 진입장벽이 있냐면 언어라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에? 아니 재밌게 말하면 우리말로 된 영화를 보지. 안 그래? 잘 못 알아듣는 비록 장음악은 나오지만 미국 영화라든가 그런 걸 보겠냐고. 재밌으면 우리나라 영화를 더 많이 보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스크린 쿼터 반대하고 그러지만 그거 요새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된 게. 그게 바로 경쟁 때문에 그래요. 양공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잖아요. 양공 세계 최강이에요. 왜 최강이냐. 국가대표들과 국내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양궁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요새 골프도 마찬가지로 LPGA에서 힘들잖아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양궁에 왜 그러면 이렇게 경쟁력이 생겼는가? 그야말로 이 국가대표를 뽑는 게 그야말로 경쟁성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뭐 출신이 어떻고 뭐 이거 아무도 안 따집니다. 지난번 올림픽에 금메달 받았다 이거 안 따져요. 똑같이 지난번에 금메달 땄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당시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들어가서 그걸 통과해야 다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요. 이거 다 파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쟁이 왜 생기는가? 아까 약간 얘기했는데 우리가 경쟁을 상당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경쟁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경쟁이 생기는. 이것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원의 희소성 문제는 인간 세계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절대로 못 피해요. 인간 세계에서. 경쟁은 그냥 존재해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숙명이에요. 인간한테 주어진 숙명입니다. 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 경쟁을 뭐 피해 주겠다. 이거 전부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하느님도 못 해주는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잖아요. 하느님도 그거 못 해줍니다. 경쟁은 못 피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냥 경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경쟁을 약화시키겠다고 해서 그걸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통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은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금 처지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다 갖고 있어요. 그 형태가 어떤든 간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처지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 통로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더 심해지죠. 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 말하면 경쟁할 기회조차도 안 주어지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좁은 통로를 갖고 가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 내놔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기 처지를 개선시키는 데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쉽게 얘기하면 당원되는 게. 그건 남을 짓밟아야 됩니다. 당원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고 권력자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자기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을 하고 싶어도 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근데 남이 보니까 거기에는 경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이 자유로운 사회가 경쟁이 훨씬 완화된 사회입니다. 왜? 자기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그럼 구체적으로 경쟁의 의미는 뭐냐?
요겁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한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약육강식의 뭐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약육강식이 일어나는 사회는 동물 사회입니다. 동물들의 경쟁하고 시장 경쟁하고는 달라요. 동물의 경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에요. 제로섬 소사이티입니다. 왜? 거기는 주어진 자원, 청원이 더 이상 확대가 되는 주어진 자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걸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거기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이 적대감이 아니라 라이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라이벌이에요. 남을 죽이고 이게 살리고 이게 아니에요. 라이벌이에요. 그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 개념 차이를? 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벌이지. 여기 하이든하고 모차르트 죽이고 살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라이벌이지. 운동선수들, 이런 운동팀, 이게 다 라이벌이지. 겨룸의 상대. 라이벌이라 이거죠. 이것이 그래서 뭐냐. 요거 얘기예요. 시장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쟁이에요. 그런 행위입니다. 시장 경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가격으로 절대로 경쟁 안 합니다. 기업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피겨스케이팅 하는 김연아 때문에 안 되겠으면 다른 걸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른 걸 내놔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LG, 식스폰. 똑같은 스마트폰이지만 다르잖아요.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다르게 내는. 왜?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시장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간접적인 협동의 형태입니다. 간접적인 협동의 형태. 다시 말하면 경쟁을 통한 협력이에요. 경쟁을 통한 협력. 왜? 아까 얘기했죠.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라이벌 관계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절대로 협동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협동 안 합니다. 라이벌인데 어떻게 협동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각자는 소비자와 협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협동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각자는 소비자와 협동하려고 해요. 어떻게? 각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도록 해요. 아니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 만들려고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를 자극해서 소비자와 더욱더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이런 경쟁입니다. 남을 죽이고 살리고가 아니에요. 결국 누가 결정을 하느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 절대는 안 만듭니다. 왜 그러면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느냐? 소비자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생산자들도 그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물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 경쟁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스냅샷 오류에 빠지지 말라. 자, 이거 그림도 아마 몇 사람은 보았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보면은 이게 2011년 대구에서 그 육상대회를 할 때 이 그 선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근데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뭐가 지나가요? 에?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자, 이 기차가 서울 가는 기차입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입니까? 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입니까? 에? 모르죠? 이거 복불각 몰라요. 이거 그림만 보고 아, 이거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인데요? 실제로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데, 그래 보는 뭐예요? 오류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인데 이것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인데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오류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된 화면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스냅샷 오류예요. 스냅샷 오류. 움직이는 것을 정지된 화면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했을 때 생기는 오류, 이것을 우리가 스냅샷 오류라고 합니다. 경제는 정지된 화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 장면만을 보고 아, 이랬다고 그래버리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스냅샷 오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고만 생각을 하고 여기를 보고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오류가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OX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고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잖아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야, 사회주의 국가도 경제 성장을 하니까 야, 우리도 사회주의로 가자.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스냅샷 오류예요. 지금 중국은 1978년부터 해서 개혁 개방한 뒤로 그게 뭐냐,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였어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면서.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에서 자꾸 멀어져서 시장경제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방향을 보지를 않고 여기만 딱 보고 나서 아,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아, 경제 성장한다. 그럼 우리 사회주의 간다. 가보자 이거죠. 엄청난 오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이 경제 문제로 돌아와서 시장 점유율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이걸 독과점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독과점이라고. 자, 그러기 전에 코카콜라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에? 펩시? 콜라 시장을 보면 지금 코카콜라가 한 이 70%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율. 코카콜라의 경쟁자는 펩시가 아니에요. 물론 펩시죠. 누구냐?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 생수. 경쟁자예요. 아, 여러분들 가면 콜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 마셔? 주스 마시나 생수 마시잖아요. 음료수 시장으로 넓혀보면 코카콜라가 갖는 시장 점유율은 지극히 낮아요. 지금 코카콜라가 음료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줍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70% 차지한다. 시장 점유율. 너
콜라 시장에서 70% 차지하죠.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이면 독과점으로 규제받습니다. 너 하지? 너 독과점이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그 시장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일단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시장 혹은 산업의 기업의 수가 적으면 독점인가 독과점인가, 다시 말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정지된 시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뭐예요? 그 회사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준다는 거죠.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그 회사가 그 소비자들의 봉사한다는 의미지. 그러잖아요.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독점이라고 그래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소비자를 잘 만족시키는 사람한테, 다시 말해 일 잘하는 사람한테 벌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아니면 10년 후에도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야만, 계속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그럼 소비자들은 잘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규제를 해보세요. 잘하는 사람한테 벌 주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우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그 기업의 탁월한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한 시점에서 보고 너 시장 점유율 높아, 너 독점이야,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기업이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공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 기업에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도 소비자들에게 더 잘 봉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가 뭐냐면 인공지능 탑재한 스피커 얘기거든요. 거기에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보면. 아마존의 에코하고, 이게 아마존 에코고 이게 구글 홈이거든요. 지금 아마존 에코가 시장 점유율이 71%예요. 그 다음에 구글 홈이 24%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높잖아요, 시장 점유율. 너 시장 점유율 높으니까 독점이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컴퓨터 산업에서 1980년대 IBM이었습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구글, 스마트폰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폰. 이게 블랙베리거든요. 처음에 나온 이 스마트폰이 블랙베리예요. 시장 처음에 나왔어요. 이게 캐나다 산이에요.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지금 뭐예요? 삼성 갤럭시나 애플 쓰잖아요. 아이폰 쓰잖아요.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누가 어떤 기업이 이거보다 더 나은 제품 만들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소비자 선택을 받으면 이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한 장면을 보고 너 시장 점유율 높아, 독점이야, 너 규제해야 되겠어,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시장 점유율을 잘못 이해를 하고 독과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규제를 하면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요겁니다. 2004년 9월 3위각기가 영창악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3위각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할 경우에 업라이트 피아노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92%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업라이트 피아노가 뭔지는 알죠? 가정용 피아노 있잖아요. 박스형으로 생긴 거. 그랜드 피아노는 이 전문가들이 쓰는 거고, 업라이트 피아노는 이렇게 박스형으로 생겨고 집에서 이렇게 가정용으로 하는 그 피아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인데 그게 92%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공정위에서 뭘 하느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3위각기가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 그때 48.6% 이걸 처분하도록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후에 영창악기가 부도나요. 인수를 시켰으면 3위각기가 잘 영창악기를 가져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피아노 회사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아노 가장 유명한 피아노 회사가 어디예요? 야마하, 독일의 스타인바우입니다. 3위각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했을 때는 하려고 했던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 키워서 해외로 나와서 경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 이게 92% 든다고 이걸 허용을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훌륭한 선수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서 국가에서 그걸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막은 겁니다. 경쟁하지 못하도록. 그건 왜 그러느냐? 이걸 잘못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달라지는 거고,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끊임없이 바뀌어요. 이걸 잘 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경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의도가 좋다고 결과도 좋은 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기 보면 그 가격 규제를 할 때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 통제한 거, 그 다음에 디오클레투누스 황제가 곡물값 통제한 거, 의도 다 좋아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정규직 보복 의도가 얼마나 좋아요. 비정규직으로 고생하니까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좀 전환시켜주게 만들어준 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이에요. 왜? 경제는 늘 상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찰대로 가지 않아요. 왜? 경제라는 것, 또 시장이라는 것도 보세요. 서로가 교환을 해, 상대를 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좋죠. 그러나 누가 있어요? 사용자가 있어요. 기업이.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2년 되기 전에 다 해고시키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 고용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잘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직장을 또 찾아 돌아다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결과가 좋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보호, 정부가 좋은 의도를 해야지, 아주 뭐 좋겠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법을 만들 때 저걸 반대를 해야 돼요. 못하게. 그런데 전부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죠.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선 비정규직이 생기게 하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박동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수단의 노예 구원의 역설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내전이 일어나서
정부군과 반정부 간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정부군이 반정부 마을을 점령하든가 또는 반정부군이 정부군의 마을을 점령하다. 그러면 거기서 부녀자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하냐면 노예시장에다 팔아요. 팔아요. 그런 것들이 서방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그걸 접한 서방 세계 사람들이 미국, 영국 뭐 이런 데죠.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파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 노예를 구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금 활동을 합니다. 모금을 내서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수단에 가서 노예시장에 가 있는 노예를 사다가 풀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숭고한 일이죠. 인류애를 발휘하고 박애정신이 그야말로 투철한 행위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노예가 오히려 더 많아져.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 노예가 주는 게 노예가 많아져요. 그 왜 그랬느냐? 처음에 노예 가격이 한 사람당 15달러였어요. 그런데 서방 세계에 와서 자꾸 사가니까 노예 가격이 5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단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입니다. 하나 팔아서 50달러, 100달러 보면 이건 횡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나 잡아다 노예시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서방 세계의 그 숭고한 박애 정신이나 인류의 이걸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경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쌍방이에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경제 시스템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그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금융위기는 과단 화폐 발행 때문에 발생한다. 자, 이것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다시 할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격이 통제되면 정보가 왜곡이 되고 생산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협동이 파괴가 되고 시장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가격이 뭘로 표시되느냐. 화폐로 표시되죠. 우리나라 이거 물건 원화로 표시되잖아요. 700원이고 500원이고 뭐 이렇게 표시돼요. 미국 재화 서비스 달러로 표시되죠. 일본 엔화로 표시돼요. 다 화폐로 표시됩니다. 화폐로 표시. 그래서 만약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무슨 역할을 한다? 정보 제공을 역할한다는. 정보가 불안정한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국에 뭐예요? 시장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화폐 가치 안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지려면 화폐 가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기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게 아주 클래식한 예인데 1921년에서 23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때 월 물가 상승률이 1000%예요. 그래서 1923년 물가 수준이 1921년에 300억 배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고 나면 물가가 배로 뛰어요. 자고 나면. 그래서 심지어 빵 한 조각을 사려고 하려면 그 당시에 독일 화폐가 라이히마르크인데 라이히마르크를 수레에 가득 싣고 가야 돼요. 이건 실제로 그 당시에 보도 사진에도 나와 있는 가득 싣고 갑니다. 그래야 빵 한 조각을 사요. 물가가 하루에 다르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물가가 이렇게 자꾸 오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 생산활동을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일단 이 교환 활동을 일단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첫 번째 교환 활동을. 왜? 그 화폐를 가지고 받아봤자 갖고 나면은 이게 떨어지니까 그 화폐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대부분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물물교환 경제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면 대잡으로 붙입니다. 나는 무슨 물건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연락 바람. 그렇게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타국의 화폐를 이용해요. 그때 이용했던 게 이제 달러입니다. 라이히마르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활동이 자꾸 주는 게 뭐냐면, 일을 해봤자 임금을 받으면 자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월급을 안 받아요. 주급을 달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 일당을 달라고 그래. 나중에 일당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오전 일하고 받고, 가서 물건 사놓고, 오후 일하고 물건, 이런 일을. 그러니까 언제 그 생산적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 활동이 떨어지게 해서 경제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쟁 후에 그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통화를 엄청나게 발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독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08년에 짐바브웨에서 일어납니다. 짐바브웨에서 2008년에 인플레이션율이 1120만 %. 그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 US 1달러에 12만 짐바브웨 달러예요. 12만 짐바브웨.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빵 한 조각 사기 위해서 짐바브웨 달러를 술에 가득 싣고 가요. 이런 일이 보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짐바브웨 정부에서 이 1조 달러 지폐를 만들어요. 1조 달러 지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발행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달걀 하나에 350억 짐바브웨 달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봤자 달걀 3개 사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짐바브웨 달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화폐 랜드를 써요. 랜드. 그리고 또 US 달러를 갖다 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US 달러하고 랜드를 공식 그 지불선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 보면 그런 경제 위기, 금융 위기는 전부 통화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거예요. 짐바브웨 공화국은 그 무가베 대통령이 자기 통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월급 마구잡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그만큼 많이 발행이 돼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런 문제가 바로 1930년대 대공황도 마찬가지였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렇고, 1990년대 말 닷컴 버블도 그렇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20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07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과다한 통화 발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통화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경제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럼 시장 경제가 강화되는 건 뭐냐? 바로 지금까지 한 걸 여러분들이 종합하면 돼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에? 시장에 대한 간섭.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작은 정부예요. 정부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라는 것은 그래요. 원래 국가라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게 국가예요.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그 생활 환경이 달라집니다. 생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일,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게 누구예요? 정부예요. 정부예요. 근데 그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 자꾸 국민들의 그 삶의 환경을 억압하려고 하는 규제라든가 법 이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가의 힘, 정부의 힘을 줄여줘야 됩니다. 정부라든가 국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시장 경제 제대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유재산. 그 다음에 자유경쟁이죠. 그 다음에 자발적 교환을 하고 화폐로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와서 뺏어간다. 그럼 못 뺏어가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치안이고. 외적이 침입하려고 한다. 그럼 막아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정부는 어떤 일을 하냐? 거기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멀어진 나라일수록 이게 자꾸 경제가 쇠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작은 정부인 나라가 잘 살아요. 왜? 그 얘기는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정부 규제라든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제약하는 이런 것들을 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작은 정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고 오늘 강의한 거에